자, 지금부터 피하 지방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는, 네, 만주판사 황현이고요. 오늘도 네. 피의자 김용민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재민 변호사님, 김동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은 언제 한 번은 좀 지적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법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지금 이 복을 입은 것만 해도 벌써 예, 예. 기결수야 기결수. 제가 판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이 만주 판사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 그렇죠, 그렇죠. 예. 기소 전이면 피해자입니까? 그렇죠. 예. 기소가 되어서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이제 피고인으로 치고. 피고인이 되는 네네. 거고. 내가 판사면 당신 잘렸지. 그러면 예. 그 소환되기 전은 뭐예요? 그때도 피의자입니까? 소환되기 전도 이제 입건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피의자십니다. 피의자. 네. 의심을 처음에는 받는. 이제 참고인으로 시작했다가 아니죠 이제. 혐의가 혐의가 있으면 피의자. 있으면 그렇죠. 진짜?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혐의가 있어서 수사 대상자에 오르면 그때 이제 피의자인 거죠. 그러면 이제 기소가 되면 피고가 되고. 네. 예. 제 동생이 피고인, 오늘 피고인. 네.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 예. 예.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속이 되면 구속인. 농담입니다. 예. 아니 그것도 역시 이제 기소되기 전에는 구속이 돼서 기소되기 전에는 피의자. 네, 예. 피의자. 그렇군요. 제 동생이 오늘 피고가 됐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이 됐어요. 피고인. 예. 예. 이거 이제 개그로 하는 겁니까, 이제? 뭐 개그는 아니고. 아니 보도가 다 났는데 어떻게? 그렇죠. 예. 사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눈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오늘 또 눈이 내렸다고 하니까 또 수재민 변호사님이 네. 또 하얗게 이렇게 그래요. 또 마이클 네. 잭슨처럼 또 이렇게 그래서 네. 못 보셨나 봐요, 오늘 눈 어떤 온 거. 걸요? 눈 온 거요. 눈은 뭐 아예 볼 수가 없죠. 볼 수 없어요. 실내만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속돼 계셨었군요. 네? 구속돼 계셨었군요. 구속돼 있었어요. 저는 일단- 첫눈 봤습니다. 예. 자, 오늘 참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특히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감찰관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감찰 요원이라고 감찰 이야기하는데요. 요원. 네. 처음에 이제 보도될 때는 그냥 행정관으로 통칭해서 이제 보도가 되었었는데 네. 6급 감찰 요원이고 이제 출신 성분에 따라서 경찰에서 이제 파견되는 사람이 있고 또 검찰에서 파견된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일요일이었죠. 갑작스럽게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그분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수사관, 네. 검사는 아니고. 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 터졌고요. 네. 지금 검찰이 혼비백산, 아주 그냥 악수를 거듭해서 던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오늘 아주 상세하게 피하지방법원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부터 우선 할까요? 그러시죠. 예. 자, 우리 김오곤 원장님의 진한 쌍화차. 우선 한번 좀 타겠습니다. 지금 막 따뜻한 그런 차인데. 이게 이름을 걸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김오곤 원장, 이분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부자예요. 일단 부자군요. 부자입니다. 아, 부자면 일단 대단한 사람. 대단한 대한민국 거죠. 땅에서는 부자가 아이, 가장 그럼요. 쳐주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인정해야죠.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쌍화는 이제 쌍화가 뭐냐면은 서로 합치다, 서로 짝이 되다. 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쌍화점이 그 뜻이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구나. 쌍화차, 쌍화점. 예. 그래요. 비슷한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서로 짝이 되다, 서로 합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쌍에다가 화목하다 할 때 화, 평화할 때 화해서 쌍화. 자, 서로 짝이 되다, 서로 합치다 이런 의미로요. 부족한 기운을 보충한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자, 쌍화차는 기력을 보충하고 피로 회복을 다스리는 처방에 의해서 숙지황, 네? 그리고 당귀, 천궁, 작약, 계피, 감초, 황기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섞은 차인데요. 약이네요. 이건 그렇습니다. 뭐, 약이죠. 예, 그러네요. 자, 김오곤 원장의 진한 쌍화차는 맛있다. 본연의 7가지 한약재에다가 한약재 만들어 보면 써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야, 여기다 이제 천연 벌꿀, 배추, 아몬드, 호박씨 이런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정말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만든 쌍화차입니다. 우리 저 황현희 씨가 지금 감기 기운이 왔어요. 예, 제가 감기균이 왔는데 너무 좋네요. 자, 우리 김오곤 원장님의 진한 쌍화차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물이 미지근하거든요. 좀 미리 떠나서 굉장히 잘 녹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추운 겨울에 이제 커피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건강하고 맛있는 쌍화차로 티타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우리 저 한잔 하시죠. 자, 건배. 한잔하시죠. 짠하시죠. 건배. 예, 예. 자,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좋은 제품을 만날 때는요 가격에 연연하는 자세 자체가 이거는 김옥원 원장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네. 저분에 대한 예의까지 지켜야죠. 예. 전 부자라니까. 아 그렇구나. 부자 예의 지켜야죠. 아니 부자를 더 부자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죠. 네. 그래요.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부자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영세민이면은 비싸게 받을 거 아니야. 하루에 이 많이 팔려야 또 이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아주 싸게 그렇죠. 파는 아주 거예요. 저렴합니다. 그러나 품질, 퀄리티는 최고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자, 어떻게 됩니까? 쌍화차 50팩들이 저거예요, 저거. 50팩이죠, 저게. 50팩들이 한 상자 정가가 32,000원인데 아, 네. 이건 좀 정가가 비싼데요. 잠깐만, 32,000원인데. 이건 좀 비싸다고 생각이 아니 드는데. 정가가 네, 그렇고 한번 들어봅시다. 인터넷 최저가가 17,000원대. 자, 김용민 어? 얼마입니까? 15,900원에 오시고 있습니다. 15,900원. 너무 싸요. 정가보다도 반값이네. 그렇지, 정가보다도 거의 반값인 거예요. 예. 네. 야, 이거는 뭐 너무 싼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물을 많이 타면 안 돼요. 아 80mg. 80ml. 네. 지금 이거 80mg가 훨씬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아,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한 잔만 마셨는데 벌써 맛있어요. 내년 감기까지 다 잡은 것 같아요. 느낌에 정말 좋습니다. 건더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잣도 들어있고 네. 무슨 약간 대추도 씹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우리 저 서대인 변호사님은 이제 평소에 커피 드십니까? 네, 저는 주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요. 아, 이제 그만 드시고 네, 요거도 쌍화차 드세요. 마셔야 돼요. 쌍화차로 드셔야 돼요. 네. 이거 집에서 계란 같은 거 있으면 하나 동동 그러니까요. 끼워가지고 오, 그렇지. 계란 뜨거운 띄우면 물에다가, 맛있을 것 뜨거운 같아요. 물에다가. 아주 중요합니다. 뜨거운 거에다가 드시면 아주 보약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쌍화차에다가 날계란 넣어보고 맛있어요? 날계란 넣으면 그 맛이 있어요. 맛있어요. 안 드셔보셨구나. 아니 먹어보긴 봤죠. 근데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세대가 달라, 세대가. 이거 나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나 80이고 82예요. 아, 그래요? 세대가 어머니 달라요. 말하는 당신도 70년 세대로 편입이 돼 있지. 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요. 갑자기. 아니, 억지. 김구라 형이 60년대생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70년생인데 그 형이. 저는 양쪽을 다 경험했으니까. 그래요? 예. 하게 어울릴 수 알겠습니다. 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맛있죠. 정말 진짜 맛있어요. 맛있네요. 예. 이거 달달한 게 이게 기존의 그 어르신들 드시는 쌍화차보다 약간 요즘 입맛에 맞게 약간 네, 개량한 맞아요. 느낌도 좀 들고요. 아몬드가 되게 고소하게 씹혀요. 아몬드가 들어갔나? 네, 아몬드가 아몬드가 있어요. 들어갔네요. 아몬드도 있고. 네. 대추 저는 맛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원하기도 좋죠. 하고. 네. 아, 좋아요. 진짜 기분이 환해지네. 그렇습니다. 속이 아주 환해져요. 여러분, 김옥원 원장의 진한 쌍화차. 네. 자, 여러분, 진짜 이거는 다방 쌍화차 같아요.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네. 팔팔 끓는 물에 넣고 계란까지 띄우시면 그렇습니다. 진짜 최고의 맛을 그러면 여러분들께 선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 저희가 했고 저희가 바로 뭐 지난주 댓글부터 한번 볼까요? 예, 아, 예. 그럴까요? 네네네. 지금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 반원으로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자신의 가족을 배려해 줄 것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이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지금 댓글보다는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 그러시죠. 바로 가시죠. 예, 예. 통화하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님. 네. 나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쯤 되면은 네. 청와대가 감찰권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가. 사실 저희가 거의 몇 달 전부터 잘못된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법무부가 정당한 권한이니까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인사권은 12월이나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태세를 보니까 정기 인사 때 지금 윤석열의 수족인 사람들 교체하면 그때도 난리를 피울 흐름이에요. 이미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금 상당하고요. 네. 지금 사실은 너무나 그 여름부터 이어진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수사부터 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정말 너무나 무도한 그런 수사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정치 수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이번에 지금 보세요. 원래는 이 지금 일요일날 정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이 수사관님 다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12월 14일하고 15일날 참고인으로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듣기로 했는데 네. 갑작스럽게 지난 일요일날 서울중앙으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일요일날 들어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추정컨대 일요일날 그냥 그때 들어오기로 뭔가 하기로만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저렇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른 무엇인가 압박이 있었으니까 이런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네네. 소설을 쓰는 건데 두 분 맞는 얘기인지 한번 좀 봐주세요. 그 특감반원을 이제 불렀단 말이죠. 이분이 검찰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검찰 수사관이란 말이죠. 검찰 수사관은 검사하고 함께 수사를 하는 그렇죠. 대개는 이제 검사가 직접 취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수사관이 합니다. 예? 검찰이 보는 앞에서 네. 듣는 앞에서 수사관 그분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명박 정권 때 너무 잘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기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백원우 그 비서관 밑에서 일을 했는데 여하간 갑자기 어느 날 부릅니다. 그러더니 백원우가 하명 수사 지시를 했다고 얘기해.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렇다라고 이제 말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진 않았겠지만 백원우가 시켰지. 하명 수사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분은 아니, 사실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야, 그 너 말이야. 지금 뭐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그러더라. 너 저기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에까지 이 수사의 범위가 확장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다시 한번 물을게. 백원우가 하명 수사 지시했지? 이렇게 해서 계속 거듭 질문을 합니다. 네. 대검찰청에서 예. 유튜브 가짜뉴스 특별 대책본을 만들었다기 때문에 내가 시나리오를 지금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쓴 거지. 혹시 중간부터 잘라가지고 띄엄띄엄 들으신 분은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서 이거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럼요. 이거 소설이고 추측인데 네. 그러나 저는 김용민 PD님이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소설 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거 없이 한 건데. 아, 그렇죠. 왜 혼자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긴장해. 이거 뭐예요? 그 모든 검찰 게다 뒤집어 씌우고 떠나시네. 아니, 이런 말이 있었다고 예. 그러잖아요. 네. 가족을 배려해달라. 거기서 이미 모든 게 다 이게 무슨 담겨 있는 거예요. 말일까라는 거기 그 그런 말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을 배려해달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족 참, 얘기가 예. 나온 거 보니까 이 첫 번째 한번 조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조사를 또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요거는 뭔가 별건 수사로 해가지고 별건 수사 이 사안과는 무관한 별건 수사로 해가지고 뭔가 건수를 잡았어. 건수는 없더라도 이 그 고인이 되신 분에게 압박할 수 있는 뭔가 수단 이런 것들을 갖고 압박을 한 거지. 저희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이유를 추측하는 것도 너무나 조심스러운 일이고 상당히 정말 신중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이분의 경력이나 이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해병대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모든 뭐 마라톤, 구기 종목 이런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다 섭렵하셨대요. 리더십도 있고 또 인내를 요하는 마라톤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잘하시고 그 주변 분들이 다 성실하고 성실하다라고 정말 평가하고. 책임감 있고 네. 훌륭한 고인이었다고 말씀을 근데 합니다. 그런 수사관님이신데 그런 분이 정말 짧은 기간 유재수와 관련되어서 아니면은 김기현 울산 이 전 시장과 관련된 수사가 정말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최근에 1, 2주 사이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는데 그 단기간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수사와 관련되어서는 같이 함께 울산에 내려갔던 다른 수사관에게 뭐 검찰이 나를 지금 들어오라고 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울산과 관련되어서는 울산 고래고기 관련되어서 그냥 알아보러 간 건데 계속해서 그것을 물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분의 어떤 성품이나 책임감, 경력, 이력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단기간에 검찰 수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압박을 느꼈다. 그러면 라고 결국에는 보시군요. 예. 검찰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인권 수사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잘 지켜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결론은 법무부에서 다시 감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돌아가시게 됐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말이죠. 그 고래고기 건 갖고 너 왜 그런 식으로 감찰을 했어? 라고 물어볼 목적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고래고기 시작이었구나. 사건은 그거는 예. 털면 탈수록 검찰에게 불리해.
그러니까 단지 이분은 돌아가신 분은 백원우하고 같이 일을 했다는 점, 그 점. 그래서 백원우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증언을 해주면은 쉽게 백원우를 엮을 수가 있단 말이지. 네네네. 근데 이분이 사실대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백원우를 엮을 길이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한테 별건을 갖고 압박한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소설을 제가 한번 써봅니다. 네. 예, 소설을. 상상력을 좀 발휘 조금 뭐좀 보태서 하신 것 같고 그 이거를 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정말 뭐 어떤 뭔가에 또 다른 압력이 있는 것은 아니냐. 진짜 뭐 청와대가 뭐 개입된 것은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헷갈려서 진짜 제대로 된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제대로 된 수사를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보수 언론과 검찰에서는 이게 선거 개입 목적의 하명 수사다, 청와대 하명 수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지금 황운하 네. 경찰청장, 울산 경찰청장 이야기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김기현 시장. 만약에 하명 수사다라고 하려면 정말 그러려고 한다면 그 첩보의 내용이라든가 첩보가 어떤 식으로 이첩되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네네. 우선은 지금 검찰이나 보수 언론에서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하명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게 선거 직전에 그렇게 수사 압수수색을 했냐라는 거예요. 공천 당일날 울산 그 황운하 울산 전 청장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형과 동생, 비서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선거 직전에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울산 경찰청에서 선거 직전에 할 의사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 전부터 2017년, 18년부터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내사가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그렇지. 사건이었고요. 네. 시기가 공교롭게 선거 그 3개월, 4개월 앞두고 그렇게 된 것은 피의자가 수사를 받아야 될 수사 대상자가 수사 소환이나 이런 거에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 5, 6개월씩 나오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수사 시기를 마치 경찰이 정해서 한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근거로 삼기 저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 경찰, 울산청이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더더욱 황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런 비리 첩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수사를 내려 보냈는데 그 사건을 보고를 안 해요? 아니 그러네. 안 하겠어요? 아니 일반 회사에서도 대표이사가 야 이런 내용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프로토콜에 따라서 내려 보냈는데 대표이사가 내려보낸 사건을 보고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저희 김복준 교수님 있잖아요. 아, 예, 예. 김복준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요. 그건 수시로 한다 그래요. 수시로. 그런 사건은 본청에서도 내려오고 뭐 청와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른대요. 국세청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청 자체 정보과에서 수집한 정보일 수도 있고 청와대에서도 올 수 있고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찰을 아는 분이 있는데 경찰 조직 생리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보고에 살고 보고에 죽어요. 그럼요. 근데 하명 수사 지시가 내려갔는데 보고가 없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이 서초경찰서가 현재 고인의 휴대전화를 갖고 네. 지금 저 말하자면은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압수 경찰에 대해서 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걸 네. 가져갔어요. 아니 솔직히 하루만 더 경찰이 갖고 있었다면은 수사가 완료가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 네. 아니 자기가 지휘하는 경찰을 가가지고 뺏어온다? 이거 뭔가 캥기는 게 있다라고 봐야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진짜 봐야 되는 건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 네, 경찰이 수사를 해서 포렌식을 해서 다 자료가 나오면 그게 검찰로 보고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그거를 검찰이 왜 가져갔는지 저는 진짜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무슨 뭐가 있나 보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예. 검찰이 드러나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만한 뭐 내용이 그 휴대전화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검찰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서초경찰서 서장이 청와대 행정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하고 같이 국정상황실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외부 청와대에서 일하면 다 우범자야? 어?
그래서 해당 그 포렌식한 결과가 청와대로 보고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야말로 공직자를 25년 동안 경찰에 근무한 공직자를 그야말로 그 명예를 완전히 훼손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우리 말고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건가요? 윤건영 실장은 경찰의 보고 라인 보고 대상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포렌식 결과라고 하는 것은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그냥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다 가면서 경찰 그 서장에게 보내주는 게 수사팀에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밀봉해갖고 저희 변호인들이 다 알잖아요. 이미 제출하거나 압수수색한다고 하더라도 도장 꽉꽉 해가지고 다 찍어요. 봉투에 번호랑 해가지고 시리얼 번호. 그래가지고 밀봉한 상태로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동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아주 정밀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갖다 바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을 못 믿어갖고 세상에 그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다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다 이거 기다리면은 그쪽으로 보고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루면 돼. 하루면 될 거고 그리고 청와대가 왜 그 정보를 받아가면 안 됩니까? 청와대는 행정부 수반이에요. 경찰청, 검찰청 다 전부 다 청와대 밑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또 검찰청은 법무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사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 내용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행정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왜 이 정보가 청와대로 가면 안 돼요? 무슨 청와대가 무슨 범죄 집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압수수색의 배경의 이유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면요.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네. 검찰이 정보를 중요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검찰과 이 정보를 공유하기 싫다라는 그게 하나가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무엇인가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예를 들어? 만약에 저희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휴대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변호인이 그 압수수색 영장 범위와 관련되어서 엄청 다퉈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형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에 성범죄와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예. 성범죄와 관련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하도록 지금 그렇죠. 변호인은 막 다투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서초경찰서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휴대폰 자체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면 유가족의 변호인이나 이런 거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 압수수색 범위를 다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 가져가갖고 그대로 전체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포렌식해서 나온 모든 정보를 검찰이 증거로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명박 정부 때도 근무를 했고 최근에 2, 3년간 박근혜 정부에서도 근무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백원우 비서관의 굉장히 핵심 요원으로 근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휴대폰을 1, 2년 단위로 바꾼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휴대폰을 3, 4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휴대폰에 감찰과 관련된 지금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 말고 다른 청와대에서 다뤘을 민감한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제 생각에는 검찰이 이러한 정보까지 좀 얻고자 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넘어서 이제 다른 정보를 가져가서 유의한 고지를 증명하기 위한 뭔가 더 찾아가려고 더 정보를 얻으려고 더 캐내려고 했던 왜냐하면 지금 것이다. 검찰 지금 오늘 본 거는 오늘 또 기사 뜬 거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2017년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정모 그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 사성 장군을 카페로 불러가지고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과정에서 만나고 나서 인사와 관련된 장군들 인사와 관련된 자료가 들어있었던 가방을 분실했다라는 그 내용 기억나시죠? 네. 그래가지고 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난리였잖아요. 그 안보에 구멍이 빵 뚫렸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기무사에 해당 정보를 달라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달라고 해가지고 정보 안 주면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까지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의 모습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1년 전에 고발했던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017년도에 있었던 그
가방 잃어버렸던 행정관이 가방 잃어버렸던 기밀 잃어버렸다라고 한 사건 3년 전 사건이죠. 그거 지금 또 수사하겠다라는 거죠. 유재수 씨 사건 8개월 전에 고발됐는데 또 지금 꺼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그야말로 정권의 심장을 겨누고 일점불사하겠다. 내년 총선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뭔가 개입하겠다라는 것으로 비춰져요. 총선을 좌지우지하겠다라고. 장용진 봅니다. 기자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짚었는데 여기에 담긴 검찰의 의도 뭐가 있냐? 첫 번째, 일단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청와대 정부 여당 한번 엿먹어봐라.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청와대를 탈탈 터는데 말이야 공수처가 왜 필요하니? 공수처가 뭐가 필요해? 맞아요. 우리가 잘해줄게. 우리가 한 방에 다 개혁해줄게. 이거라고 그러네요. 싶더라고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생각나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찰 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검찰이 들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대선 비자금 수사. 그렇지. 탈탈 정권의 핵심 후보 당시 이제 낙선했던 후보자며 이해창 후보자며 등등 다 탈탈탈 털면서 검찰이 국민들에게 엄청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검찰 개혁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권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검찰을 막는다. 그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프레임에 빠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때야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검찰 개혁의 길은 정말 험난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예. 언급만 한 사람들은 다 지금 털리고 있어요. 예. 지금 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 옛사람이 됐고 네네. 지금 그 민정수석실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다 털리고 있고 심지어는 윤석열 총장한테 형 하는 그 박형철 비서관 검찰 가서 백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 뭐 비리 다 모아가지고 하여튼 검찰 개혁 지금 시동이라도 거는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백원우 전 비서관이 나가고 나서 네. 밑에 있던 선임 행정관님이 승진하셨거든요. 네. 저한테는 진짜 그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제가 변호사 막 1년 되고 나서 정말 민변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조선일보와 싸우고 진짜 민주투사시거든요. 그런데 이광철 형? 네 맞아요. 광철이 형. 이름을 밝혔군요. 네. 뭐 그분이 원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과 경찰을 오가면서 조율하면서 검찰 개혁을 이끄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까지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지금 난리를 지금 피우고 있는 게 딱 지금 김용민 PD님이 이야기한 검찰 개혁 이야기한 사람들 모두 다 지금 손보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그 검사 선배인 김호수 법무부 차관 그 양반도 예를 들면은 수사 단계별로 이렇게 법무부에 보고하라 검찰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그 양반도 지금 털리고 있어요. 네. 유시민도 털리고 김호준도 곧 털릴 것 같아 느낌에. 그래요? 그래서 난 이런 것들을 보면 미쳤구나 완전히 돌았구나. 그리고 자유한국당 수사를 안 하잖아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아주 천천히 하거나. 이것도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목줄 잡고 자 우리가 이거 수사하고 있다. 너희들 어쩔래? 너희들 검찰개혁 공수처 어떻게 할래라고 지금 길을 쓰고 막지 않으면 야 우리 제대로 수사할게. 꽃놀이 패를 쥐고 있어요 이런 지금 느낌이에요. 검찰이. 이런 느낌. 하하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고 뭐 이 내용을 뭐 정확하게 뭐 잘 뭐 이렇게 뭐 다른 분들보다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한편에 좀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드는 기분이 검찰이 있어요. 혹시나 여력이 있어서 저한테도 만약에 터지겠다. 기왕이면 저 여배우 스캔들로 하나 좀 엮어주시면 안 될까? 진심으로 제가 죽기 전에 꼭 이뤄보고 싶은 소원입니다. 예. 네네네. 여배우 스캔들. 안 됩니다. 성범죄로 하나 엮고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뭐 야동 이런 거 하나 엮으면 난 정말 빵빵 터질 것 그건 안 같은데 됩니다. 그건 안 돼요. 한 예. 디스크 한번 털어주세요. 예. 기대됩니다. 소 변호사님은 네. 예. 예. 저도 아까 그 장영진 기자님 말씀하셨다는 그 지금 검찰이 왜 이러고 있느냐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정권을 수사하는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라고 지금 뭐 국민들에게 호소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던 게 뭐냐면 그 윤중천 김학의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 나눴던 것에 대해서 댓글이랑 그다음에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죠. 좀 준비를 고래고기 해왔었는데 사건 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예. 결국은 다 검찰 부패 사건이에요. 그러네. 네, 이게 윤중천 사건의 경우에는 김학의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댓글이 되게 많았냐면은 일단은 지난 시간에는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판결문만 분석을
있었고 그래서 성접대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무죄 판결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댓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꾸 성접대라고 나오는데 성폭행 사건 아니었나요? 이렇게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우리 저 피해자분들이 또 증언을 한 게 있어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성폭행 같다 이렇게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좀 다시 천천히 그때 당시 사건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뉴스도 보고 방송도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쓴 글도 다 보고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기록을 다 본 게 아니어서 뭐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지만 그 재심 변호사 중에 그 되게 유명하신 박준영 변호사님 그렇죠.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대검찰청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일원으로 조사에 참여를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무죄 판결 이후에 글을 올리신 것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경찰 기록과 검찰 기록을 모두 보셨어요. 네. 그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사건은 분명히 여성의 성이 이용되거나 착취당한 사건은 맞다. 그런데 비난 가능성이 크더라도 특수강간죄 성분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고소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사건의 배경과 통화 녹음, 휴대폰 포렌식 자료, 이메일 등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보면 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수강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죠. 그 기록을 직접 보신 그리고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박준영 변호사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거를 전제로 봤을 때 하지만 1심 재판부도 그 판결문에서 동영상이 기막이다라고 특정을 딱 했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 판결문에서 판단할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판단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동영상에는 기막이가 맞고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는 기막이의 말은 뭐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죠. 이것만 보더라도 네. 검찰이 말이죠 무죄가 나게끔 이렇게 말하자면은 공소장을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판결이 나오게 만들어서 판사가 다 독박 뒤집어 쓰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정계선 판사님이 1심 판사였어요. 네. 이분이 동영상 속의 그 남자는 바로 김학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한마디로 검찰한테 아주 생빅엿을 먹인 셈이 맞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의 지적의 포인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 김학의와 관련된 수사를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검찰이. 그렇지. 경찰은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영상을 본 사람이면 김학의를 모르는 사람도 김학의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청장도 국회에 나가서 이거 뭐 정밀하게 감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김학의가 맞다라고 민감용 청장도 이야기하고 지금 판사님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그 당시에 검찰만 김학의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확인을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강제 수사 안 했냐. 사실은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뇌물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강제 수사예요. 그래서 휴대폰 압수수색해가지고 어떤 문자 내용 오고 갔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고 계좌 정보 이야기해가지고 돈의 이상한 흐름 확인하는 거고 이런 건데 이러한 것들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데 다 기각하고 들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이게 무죄가 나왔겠냐라는 거예요. CEO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님께서 그 정 판사님께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신 것 같아요. 검찰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래서 일부러 더 특정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박준영 변호사님이 이제 글에서도 어떻게 쓰셨냐면 그 특수강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다만 윤중천 개인 비리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말미에 그 말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판결문 중에서 뇌물 액수가 이제 1억 원 이상이어야지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판결을 그렇죠.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네네. 성접대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근데
1억 원짜리 그 뇌물 액수에 네.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이었느냐 아닌 뇌물이었느냐, 그러니까 이 검사가 이 김학의가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오히려 집중적으로 수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입증이 충분히 돼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너무 소홀히 하게 했다라는 저는 오히려 그게 약간 프레임이 좀 집중돼야 되는데 검찰 부패 사건에 집중이 됐어야 되는데 네네. 어떤 이런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돌면서 굉장히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고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대중들은 더 그게 자극적이니까. 네, 거기에 그리고 집중할 그 수밖에 당시에 없죠. 네. 윤중천의 별장에 갔던 사람들, 윤중천 뭐 수첩이나 전화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학의만 있었나요? 김학의 아니죠. 말고도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고위직들, 많았어요. 국정원, 판사 등등 검찰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나요? 그 사람들은 왜 수사 이야기도 안 하고 이름조차 거론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다 잘못한 게 누굽니까? 수사에 대한 최종적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검찰이죠. 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해요? 잘못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검찰이 이제 뭐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공수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내부의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예. 근데 고래고기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래고기 사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뭐 검찰과 검찰이 크게 부딪혔던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네. 이것도 본질은 검찰 부패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게 경찰이 왜 여기서 욕을 먹어야 되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네. 이 고래고기 사건이 뭐냐? 누군가가 나 몰래 불법적으로 고래고기를 28톤인가? 27톤. 27톤. 네. 27톤인가를 저기 쌓아놨어요. 냉장고 안에다가. 네네. 그 경찰이 가서 어마어마하네요. 가져왔지. 예. 네. 가져와가지고 압수를 했지. 그게 뭐 40억짜리인가 그렇대요. 맞아요. 40억, 시가 40억. 예, 어마어마하지.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압수를 했는데 검찰이 그 수사 지휘하는 검찰이 그거 돌려줘라. 돌려줘라. 갑자기. 그러더니 검찰의 허락도 없이 가져갔어. 아, 이 인간들이. 경찰의 허락도 없이 가져. 경찰한테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 그냥 검찰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환부 명령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네. 환부 돌려주는 거. 경찰은 그걸 몰랐대요. 아예 몰랐다. 아예 몰랐다. 나중에 오. 알고 되게 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봤더니 이게 그 관련이 있는 이 거예요. 변호사가 예. 검사 출신이야. 아. 검사 출신이고 울산지검에서 이게 말하자면 이 경찰 수사를 무마한 사람도 역시 검사겠죠? 네네. 더더욱 합리적인 의심이 뭐냐면요. 예. 이게 환부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성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돌려줘야 맞아요. 될 이유와 이유가 있어야 근거가 되는 뚜렷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고래가 불법 포획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수에다 보내가지고 DNA 검증을 하고 있었던 중이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를 검찰에서 환부해주면 안 돼요. 그렇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정당하게 포획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DNA 뭐 감정이나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어도 유통 허가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유통 허가 증명서에 나와 있는 그 고래가 맞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통 거래 허가 증명서가 적법한 것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 일부 이 유통 거래 허가 증명서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허위였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변호사가 가짜 자료를 가짜였다고요? 검찰에 보냈고 검찰은 이걸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어이구 이거 그 압수수색할 게 아니었네 하면서 돌려줘야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 보여, 그 흐름이. 변호사가 위조한 거는 아니겠죠. 변호사가 잘못 제출한 건 뭐 변호사가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환부 요청한 그 근거가 부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27톤 중에 21톤을 환부를 해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만 불법성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21톤 환부해준 것도 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대부분. 30억 그래서 그걸 다 팔았대. 한 30억 이득 봤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아까 말한 그 변호사가 전관 출신 변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검사 출신. 울산지검의 바로 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검의 바로 그 환경과 관련된 고래고기 이런 사건들을 맡는 검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부 처리를 한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다라고 지금 한겨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야, 그럼 엄청 뭐 심각한 거잖아요. 말 다 했네. 정관 예우가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 변호사는 수임료로 2억 원 지금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억 원?
2억 원을 그 수임료를 줬대요. 근데 그 2억 원이 그 2억 원이 변호사에게 흘러 들어간 부분을 확인하려고 네.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위에서 이제 허락을 안 경찰이 해주는구나. 직접 법원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그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통해야죠. 검찰을 통해서 예. 검찰이 보고 이거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이게- 해야 되겠네 하고 법원에다 하는 건데 가기도 검찰 전에. 단계에서 이게, 그렇죠. 이게 막은 거죠. 완전히 네, 무의가 된 거야. 지금 여러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이 변호사에 대해서 계좌와 관련되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영장을 법원에다가 검찰이 받아주지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보도를 보니까 일부 제한된 그 영장만 받아줬다 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임료 통장만 받다라는 거거든요. 수임료 통장만. 네네네. 그 약간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큰 돈이나 부정한 돈이나 이런 걸 어떻게 자기 수임료 통장 하나만 수표로 받겠죠. 수임료 수표나 통장 현금으로 하나만 봐가지고 받겠죠. 알겠어요. 다른 것들 다 들여다보든지 해야지. 자, 그런데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경찰이 아무래도 이거는 검찰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털려고 그랬는데 못 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이 여기서 수사를 방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검찰이 지금 부당하게 우리의 수사를 막고 있다라고 얘기한 경찰들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표죄로. 가지고 맞아요. 엿을 먹였어요. 피의사실 공표죄가 또 거기를 그렇게 아니, 쓰이나요? 이렇게 쥐들은 쥐들은 야, 자기들한테 그렇게 쓰이는구나. 전혀 네. 적용하지 않는 피의사실 공표를 예. 경찰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올해 문장인 것 같아요. 야, 그래가지고 또 이게 그 또 난리가 났어요. 그 해양 그 당시 그 지역의 해양 환경 단체인데요. 네. 핫핑크 돌핀스 환경 단체 이름치고는 굉장히 핫하게 잘 지셨습니다. 고래 보호 단체인 것 같습니다. 핫핑크 돌핀스인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수사다라고 하면서 2017년 9월경에 당시에 그렇게 환부 조치를 했던 검사를 이거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경찰에다가. 그래서 경찰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수사를 지휘하는 담당 검사가 제대로 막 뭔가 수사실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영장도 안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검사 그 담당 검사를 만나서 계속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경찰에서 수십 차례 통화하면 뭐 공판 갔다, 뭐 연수 갔다, 뭐 했다라고 하면서 만나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형님, 저는 이제 계속 지금 형님이랑도 방송 계속 오래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이제 무서워요. 무섭지? 예, 이제는 그래서 빠진다고? 저기 의리 없는 새끼 같으냐고. 나 이럴 줄 알았어, 이 새끼야. 너는 이런 새끼였어요. 형님이 자르지 않을 이상 뭐 빠지지 않는데. 너 이 새끼 여기 들어오기 쉬어도 나가기 어려워요. 알아야지. 왼팔 하나 주고 갈게. 그게 아니라 이런 영화 같기도 하고 이 일련의 사건들 또 이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 제가 이 방송이 아니었으면 몰랐었을 이 내용들도 이제 듣고 이러니까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는 네. 뭐 법률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환부 조치 되었던 게 정당한 근거가 없고 이런 조치를 좀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뭐 어떤 수사 개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처리했던 사건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처리의 근거가 검사의 어떤 처분의 근거가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너무 이유가 이상하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거는 진짜 과거의 사건이고 너무 이상한 사건, 이상하게 처분한 사건이니까 감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가 감찰권 발동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너무 참았어, 그동안. 사실 11월 1일 이후로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네. 검찰에 대한 감찰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감찰권이 발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검사들 상대로 감찰하는 거지. 당신 공직자로서 예. 일 제대로 했느냐. 그걸 이제 쫙 원칙에 보는 따라 거군요. 예, 예. 절제되게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전혀 이러지 않았고 예, 예. 이건 김용민이가 예측했던 바입니다. 네.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그리고 그 감찰 결과 이렇게 멋대로 수사했던 친구들 정리하는 거 그거 나도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아니 감찰권 발동되면 그럼 청와대와 검찰이 완전 지금 제대로 붙는 건데.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이미 전쟁이에요, 지금. 그래요? 예. 이 사람은 지금 청와대하고 투표로서 당선된 대통령 밑에 있는 기구예요. 왜 검찰을 무서워해야 돼, 청와대가? 난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그래.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전쟁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좀 이제 전쟁이다. 지금 이미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김조원 민정수석은 좀 어떻게 그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다들 모르겠어요.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이 뭘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진짜 뭘 하시는 건지 오늘 문상 오셨더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문상만 오시나 봐. 어? 아니 지금 민정수석 뭐 하고 있어 이게? 어? 아,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측 불허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그 태세 같은 지금 상황은 윤석열 총장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건 그리고 지금 지금 검찰에 없는 정보도 모든 청와대와 관련된 비위첩보나 이런 것들 안 되는 것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샅샅이 파헤쳐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정당성 확보 차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요구한 게 두 가지예요. 무릎을 꿇어라. 아니면 죽어라. 자살하라. 난 그거라고 봅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말 안 들을 거면은 너도 괴롭힘 좀 당해야겠다. 그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난 이런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 처음에 뇌물죄 조국 교수님에 대한 뇌물죄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 노한중 교수님이 준 장학금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줬다라고 하는 그 장학금이 뇌물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지금 쏙 들어갔어요. 뇌물 이야기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쑤셔대는 거야, 그냥 쑤셔대고 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그걸 다 받아 실어주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검증도 안 하고 말이야, 이 나쁜 새끼들 진짜. 그 다음에 WFM과 관련되어서 조국 교수님을 보고 WFM을 뭐 싸게 해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국 교수님 말고 그냥 민간인 또 산 사람이 수두룩해요. WFM 주식 그걸로. 그 이게 무슨 미공개 정보인지 말도 안 되고 무슨 조국 교수님을 보고 해. 그 뇌물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묵혀뒀던 사건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촛불 집회 때 무슨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이 된장이냐고 냉장고에 그냥 묵혀뒀다가 그냥 꺼내듯이 음식 꺼내듯이 빼내가지고 수사하는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말 이해할 수가 관심도 없어요. 안 보였던 사건들이 다시 또 도마 위로 참고인 올라오고 수사, 있죠.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1년 동안 묵혀뒀다가 갑자기 다 꺼내고 있는 거예요. 시기적절하게 펼쳐내는 거죠. 2017년도에 있었던 그 인사수석실에 행정관 분실했다라고 하는 그 가방 사건까지. 아니 저 그러면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이게 수사를 검찰이 하다 이제 그러면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를 가는 거지. 가는 거라고 안 보시는 가? 겁니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야. 그거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저 또 장영진 기자 이야기를 안 네. 했어. 예. 장 기자 얘기는 모시세요? 차라리 장 기자님을 한번. 비싸게. 아 그래요? 제일 바빠서요 지금. 그러시구나. 무척 비싼 사람이에요. 네네. 뭘 하세요? 장 기자 얘기는 이게 저 사실은 지금 만약에 백원우가 진짜 다 시켰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그 하명 수사와 이첩이 구분되지가 않아. 그래서 처벌받을 확률도 높지 않을 뿐더러 설령 했다 하더라도 큰 죄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백원우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부당한 지시를 했다. 이게 확인되는 순간 명목상으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리가 없지. 어우, 그럴 리가 없지. 예. 문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근데 어떻게든 이 검찰의 목표는 사실 진실이 중요하잖아. 아니 이걸 갖고 예. 이런 스캔들을 만드는 것만으로 검찰의 목표는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흠집내기를 해야 원래 그 총선 때 그래서 논란이 돼가지고 그래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폭망하고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힘을 얻으면은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를 안 하게 만드는. 그렇지. 그뿐만 아니라 뭐 하여간 뭐 윤석열 씨에게 정치적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말씀하세요. 김용민 PD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요.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간 초점을 맞추는 식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말만 안 했지 유재수 씨 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이라 불렀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감찰 지시 조국 교수님이 감찰 지시 중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중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윗선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막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민정수석 윗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민정수석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어딘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민정수석 윗선이 누가 있어요? 비서실장 아닌가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아닙니다. 비서실장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분 그 다음에 송철호 시장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인연 30년 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이제 YS 정권 때 김영삼 정부 때
비서실장했다가 정무수석으로 간 분이 있어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라고. 그분 그렇게 보면 비서실장하다 정무수석 가면은 좌천이네 비서실장 밑에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수석 위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비서실장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윗선이라고 하는 게 보도나 이런 데서 말만 안 했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고 있어서 지금 검찰은 진짜 무도하다. 거의 지금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 그거보다 지금 더 훨씬 더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시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참 이게 어디까지 너무 생각을 해야 될지 걱정되는 게 모르겠네요. 예.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치를 떨고 이 인간들 좀 어떻게 혼을 내줄까 막 머릿속에 그런 온갖 상념들이 가득한데 근데 지금 청와대로서도 김조원 민정수석 이 사람 참 문제인데 진짜 문제예요. 왜요? 근데 아니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국민들에게 아무 어떤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국민들에게 느낌이잖아요. 어떤 시그널이 있냐면은 아니 아무 일도 안 하는 민정수석이 아무 일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참 이상하시네. 아니 검찰총장은 자기가 세워놓고 좀 그 친구한테 당하고 있어. 속절없이 당하고 있어. 맥없이 당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응? 국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의아해하죠. 바라는 네. 바가 뭐냐면은 안정이에요. 네. 질서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밑에서 저렇게 쿠데타가 몇 달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가만히 손 놓고 있고 당하는 대로 다 당하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나쁜 시그널을 주고 총선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는군요. 그래서 나는 뭐 지금까지 참는 것도 그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번 사건은 감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찰을 해야 즉각 감찰권을 발동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은 하루속히 임명을 해가지고 법무부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검찰을 확실하게 감찰하고 또 견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빨리 복원시켜야 한다고 봐요. 추미애 의원이 좀 유력하다고 추미애 의원 하면 좋지. 추미애 언론에 의원 좀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분이라면은 네네. 뭐 함부로 까불 수가 없겠지. 그렇습니다. 예. 오. 그렇지 않나요? 네, 강단이 있으신 분이고요. 네. 5선 국회의원 했다가 야당, 당시 이제 야당 시절이었죠. 그때 대표였죠.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무게감이 달라지고 또 법조인으로서도 판사 출신, 한참 법조 선배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까불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우리 저 미애 누나한테는. 예. 근데 추미애 의원님은 좀 부담은 없으실까요? 괜찮을까요? 왜냐면 좀 워낙 미애 누님도 조금 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독고다이기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저기 예. 그 비정규직 입법하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거든. 네네. 민주당이 반대하는데 네. 민주당이 반대하는데 민주당은 다 내보내고 딱딱딱 처리해버렸어. 혼자 처리를. 예. 그런 누님입니다. 저는 그런 강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좀 중요한. 아니 그때는 그건 잘못하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저희가 또 하나 이 국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사실은 검찰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항상 역대 정부는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법무부 장관 앉힐 때, 야, 이거 역시 검찰 출신 안 하니까 망했다. 라고 하면서 항상 이런 상황 오면 검찰에 굉장히 장악력 있는 법무부 장관 앉히려고 하는 게 역대 정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상황이면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검찰의 많은 그 선후배 관계로 얽혀 있는 그 법무부 장관 할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 윤석열 총장을 함부로 못하는 윤석열 총장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자로 거론을 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을 배제. 예, 검찰 출신은 아예 배제. 끝까지 정말 원칙과 정말 정면승부하겠다, 원칙으로 정면승부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점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이 국면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추미애 의원님이 오시면 좀 법무장관 오시면 좀 뭔가 좀 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달라지기 쉽지 않다라고 달라지긴 생각이 쉽진 들어요. 않다. 네, 그러니까 예, 감찰권을, 이 국면이. 감찰권을 예.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사하느냐, 인사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사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와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윤석열 총장이 다 자기가 직접 자기가 자 피의자 언제 들어오세요라고 하면서 그 비서실에 있는 직원 내려놓고 자 수사합시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검찰총장이. 네. 결국에는 서울 중앙에 있는 특수부를 데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특수부에 있는 그 지금 윤석열의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적극적인 인사.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어디로 보내고 윤석열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거에 검찰에서 잘못되었던 사건들. 지금 검찰은 내가 무슨 잘못이냐. 우리는 지금 정부의 부정부패를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정말 정의로운 검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지금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던 사건들에 대한 지금 뭐 수사된 뭐 드러난 언론에 나와 있는 사건들 말고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거든요. 첫 번째 대표적인 그 고래고기 사건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네. 많은 검찰이 잘못했던 그러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찰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 두 가지 감찰권,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네. 감찰권이 행사가 되면 좀 어떻게 좀 상황이 바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예. 오늘 좀 소재인 변호사님께서 좀 조용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예. 그런가요? 예, 예. 네, 저 너무 오늘 화가 많이 충격받으셔가지고. 나가지고. 네, 정말. 일단 검찰이 지키고자 하는 조직은 검찰 조직이 아니라 부패한 검찰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 안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부패했는데 권력까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이제 개혁을 이제 막겠다는 어떤 그 발악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네네. 그래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공수처의 길이 정말 그래서 멀고도 험하네요. 그래서 네. 저는 현희 형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뭐예요 싶어요. 또 나 부담되게. 예. 지금 오늘 이제 0시로 네. 그 공수처와 관련된 검찰 개혁 법안이 자동 부의가 됐거든요. 본회의에. 이로써 이제 문희상 의장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이제 표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합의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그렇겠죠. 빼고 네. 나머지 이제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국회를 진짜 합의에 이끌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론이 압박이 있어야 되고 여론이 정말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희 형님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1인 시위를 좀 한번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국회에서 1인 시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1인 시위 했는데 너무 퇴근 시간에 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사람이 적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다니는 곳. 출퇴근 시간에 그냥 짬짬이 30분씩 신촌역, 뭐 강남역, 서울역, 신도림역 이런 곳에서 우리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 피켓으로 30분 알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대중들이 알리는 알리는 게 게. 중요하다면은 저기 청와대 황교안 옆에 가서 하면 어떨까?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기자들이 다 거기 항상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한 군데만 촬영돼도 포털에 쫙 갑자기 돌려주니까. 약간 좀 시간땀이 나는데 거의 출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요 그래서 저는 아니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입구에. 분수대 입구에. 앞에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 가서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오기 전에 제가 김남국 TV 유튜브 개설해놓고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구독자 몇 명이에요? 모르겠어요. 한 2,000명 됐는데. 많이 됐네. 맞네. 그래서 첫 번째 영상 제가 올렸는데 두 번째 영상으로 1인 시위 해달라고 지금 그 영상을 잘하셨네요. 찍고 지금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후배가 그거를 이제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같이 많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